스마트폰 액정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던 가을 아침이었다. 이른의 박서윤은 경기도 양평 남한강이 멀리 내다보이는 작은 전원주택의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녀였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넓은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유일한 벗은 손에 쥔 스마트폰이었다. 뉴스도 보고 가끔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도 찾아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실버톡이라는 노년층 대상 SNS를 알게 되었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서로 안부를 묻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실버톡에 접속해 다른 이들의 글을 둘러보던 서윤의 눈에 쪽지 하나가 들어왔다. 발신인은 푸른솔 제임스. 프로필 사진은 스위스 알프스로 추정되는 설산을 배경으로 선 중년 남성의 뒷모습이었다. 왠지 모르게 지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서윤님의 글에서 진솔함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서로의 정원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정중하면서도 다정한 말투였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몇 해 전 지인이 그럴싸한 건강식품 광고에 속아 적지 않은 돈을 날렸던 일이 떠올랐다. 온라인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푸른솔 제임스라는 이름과 그의 프로필 사진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끌림에 답장을 보내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제임스님. 제 부족한 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 이야기라면 저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제임스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넸다. 서윤이 실버톡에 올리는 소소한 일상, 새로 핀 국화꽃 사진이나 손수 담근 유자청 이야기에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고 세심한 댓글을 달았다. 서윤님의 정원은 주인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참 아름답습니다. 혹은 유자청이라니 그 향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서윤님은 참 고운 손을 가지셨네요. 같은 말들이었다. 서윤은 평생 들어본 칭찬보다 더 달콤하고 살가운 말들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제임스는 가끔 서윤이 좋아할 만한 클래식 음악 링크나 아름다운 시 구절을 보내주기도 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워즈워스의 수선화 같은 것들이었다. 서윤은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가슴 뛰는 설렘과 누군가로부터 받는 순수한 관심에 점차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다가도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그녀는 제임스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을까. 제임스는 서윤에게 전화통화를 제안했다. 서윤님의 고운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글로만 나누던 이야기를 직접 목소리로 전하고 싶어요. 서윤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수락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임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젊고 부드러웠으며 교양 있는 말투는 그가 정말로 성공한 사업가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온갖 고생 끝에 작은 무역회사를 일구었고 지금은 제법 규모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아픔도 고백했다. 사실은 저도 서윤님처럼 혼자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삶이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지요. 그런데 서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서윤은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신의 외로움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임스는 서윤님과 함께라면 한국에서의 남은 여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인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며 은근히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서윤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녀는 제임스를 자신의 마지막 로맨스, 어쩌면 소울메이트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 후로 제임스의 공세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는 서윤 씨를 생각하며 골랐어요라며 작은 커피 쿠폰이나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왔다. 서윤은 그의 세심함에 감동했고 그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랑하는 서윤 씨, 정말 미안하지만 급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쉬어 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한국에 있는 제 오랜 사업 파트너의 아들이 갑자기 큰 병으로 쓰러졌는데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서 바로 송금이 어렵네요. 그런데 당신이라면 제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대로 이자는 물론이고 꼭 두둑이 보답하겠습니다. 서윤은 순간 망설였다. 500만 원은 그녀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임스의 절박한 목소리와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믿음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그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그동안 그가 내게 보여준 진심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곧 한국에 온다고 했으니 그때 받으면 되지. 과거 지인이 당했던 사기 사건이 아주 잠깐 뇌리를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그 기억을 지웠다. 제임스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들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결국 평생 아껴 모았던 적금 통장 중 하나를 해약하여 제임스가 알려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보내고 나니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뿌듯함도 느꼈다. 제임스는 돈을 받자마자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하며 역시 서윤 씨는 제 천사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조만간 한국에서 직접 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서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송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제임스의 금전 요구는 더욱 대담하고 집요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다시 다급한 연락을 해왔다. 서윤 씨, 정말 면목 없지만 지난번 그 친구 아들 수술이 생각보다 커져서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됐어요. 염치 없지만 300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제가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해서 당신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이 버무려져 있었다. 서윤은 또다시 망설였지만 우리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라는 그의 말에 결국 남은 적금마저 깨서 돈을 붙였다. 그 후로도 제임스는 갑자기 세관에 문제가 생겨 급히 자금을 막아야 한다. 한국에 있는 당신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는데 통관 절차가 복잡해서 약간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데 당신이 투자해주면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등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매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거나 곧 몇 배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박서윤은 이미 제임스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종속되어 있었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고 그의 부탁을 거절하면 그들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식들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은 물론이고 오래된 보험까지 해약하며 그의 요구에 응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녀는 제임스와 함께할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며 현실을 외면했다. 제임스가 보내주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멋진 해외 저택 사진이나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을 보며 그곳에서 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곤 했다. 그녀의 말투와 행동도 평소와 달라졌다.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과 함께 기묘한 흥분감이 감돌았고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다. 정성껏 가꾸던 정원의 꽃들은 시들어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아챌 겨를도 없었다. 서울 강남의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박서윤의 외동딸 이수진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양평 집을 찾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평소 검소하던 어머니가 값비싼 브랜드의 화장품을 쓰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건강식품들이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다.
애써 밝게 웃으려 했지만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렸고 대화 중에도 자꾸만 스마트폰을 힐끔거렸다. 그날 밤 수지는 잠결에 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통화 소리를 들었다. 어머, 제임스 씨. 정말요? 그럼 우리 같이 살 집은? 네,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사랑해요. 수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제임스? 누구지? 엄마가 저렇게 애틋하게 통화할 사람이 있었던가?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어젯밤에 통화하시던 분 누구세요? 박서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 그게 실은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단다. 아주 교양 있고 능력 있는 재미교포 사업가인데 곧 한국에 들어와서 엄마랑 같이 살기로 했어. 수지는 어머니의 들뜬 목소리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엄마, 그 사람 어떻게 만났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질문에 박서윤은 마치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듯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쏘아붙였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그는 날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야. 내 아빠 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알기나 해? 수지는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며칠 후 수지는 우연히 어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 일부를 보게 되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수백만 원씩 총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마 엄마가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는 건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들이 어머니의 상황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다. 다정한 접근,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어지는 다급한 금전 요구. 수지는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지난번 어머니의 격한 반응이 떠올라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홀로 푸른 솔 제임스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며 구글과 실버톡, 각종 SNS를 뒤지고 프로필 사진을 역추적했다. 그 결과 제임스가 사용한 프로필 사진은 다른 사람의 SNS에서 도용한 것이었고 그가 언급했던 해외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이거나 전혀 다른 소규모 업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송금된 계좌 역시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수지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거 다 사기라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박서윤의 반응은 냉담했다. 네가 뭘 안다고 자꾸 이러니? 그 사람은 나한테 진실을 말했어. 네가 인터넷에서 찾아낸 그깟 정보들이 뭘 증명한다는 거야. 질투하는 거니?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해질까 봐? 박서윤은 오히려 딸을 의심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미 제임스의 가모니설에 깊이 중독된 그녀에게 딸의 충고는 잔소리이자 방해일 뿐이었다. 이수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고 그 어떤 증거도 그녀의 믿음을 깨트리지 못할 것 같았다. 모녀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박서윤은 딸의 전화조차 받지 않기 시작했다. 이수지는 변호사 친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단체에도 연락하며 홀로 고군분투했다. 어떻게든 엄마를 구해내야 해. 저 악마 같은 놈에게서. 그러는 사이에도 민준호, 즉 제임스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그는 이제 박서윤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인 양평의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라고 종용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의 서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도움이 한 번만 더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당신 명의로 우리가 함께 살 아담함하고 예쁜 아파트를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양평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돈만 해결해주면 제가 즉시 한국으로 건너가 당신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그동안 당신이 베풀어준 사랑의 100배, 1000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의 마지막 증표이자 새로운 행복을 향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달콤했다. 박서윤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제임스와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뿐이었다. 그녀는 결국 은행을 찾아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대출 신청서에 서명을 하려던 박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임스 씨가 내 곁으로 오는 거야. 그럼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도 끝이야.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려는 순간 엄마 안 돼요 하는 절규와 함께 이수진이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땀으로 젖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잔뜩 충혈된 눈. 수진은 밤새 어머니를 설득할 마지막 증거를 찾아 헤맨 것이 분명했다. 엄마, 제발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보낸 사진들 다 다른 사람들 SNS에서 훔쳐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해외 사업체 주소도 없고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라고요. 여기 이 사람이 과거에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자들한테 사기친 전과 기록도 있어요. 제발 꿈에서 깨어나세요, 엄마. 이수진은 울부짖으며 박서윤의 눈앞에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놓았다. 민준호의 실제 이름으로 된 과거 유사 사기 피해 사례, 뉴스 기사 스크랩, 그가 박서윤에게 보낸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애정 표현과 미래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다른 여러 여성에게 동시에 보낸 SNS 대화 캡처 화면, 도용된 프로필 사진의 원본 인물 정보, 제임스 리 명의의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문서까지. 박서윤은 딸이 내미는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들이 눈앞에서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제임스의 다정한 목소리,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약속들, 꿈처럼 부풀었던 장밋빛 미래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대로 은행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임스 씨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녀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말들이 새어나왔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수지는 무너져 내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를 외롭게 방치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사기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서윤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깊은 절망감과 자책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으로 그녀의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듯한 느낌이었다. 이수진은 다니던 회사에 긴급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묵묵히 죽을 끓여다 드리고 곁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사람의 외로운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엄마는 그냥 진심으로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다정한 말과 관심 앞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수진의 진심 어린 위로와 끊임없는 대화 시도에 박서윤은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딸이 건네는 죽을 한술 뜨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모든 서름과 분노를 토해내며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은 상처 입은 영혼을 정화하는 첫걸음이었다. 이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수사관은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민준호가 사용한 대포통장 일부가 지급 정지되고 그가 활동했던 SNS 계정들이 차단되는 등 작은 성과가 있었지만 수사관은 국제 공조가 필요한 해외 기반의 점조직일 가능성이 높아 완전한 검거 및 피해 회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박서윤은 잃어버린 돈보다 산산조각난 마음을 추스르는데 온 힘을 쏟았다. 이수진의 권유로 심리상담도 받기 시작했고 상담사와 대화하며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는 과정을 밟아나갔다. 그 과정에서 모녀는 서로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공유하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수지는 어머니의 정원에서 함께 꽃을 가꾸고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아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서윤은 여전히 로맨스 스캠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 한결 편안하고 단단해진 모습이었다.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딸 수진의 따뜻한 지지와 사랑 속에서 삶의 의미를 조금씩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용기를 내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시간에 자신의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한 것이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르신들, 외로움은 때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화면 너머의 달콤한 말보다 우리 곁을 지키는 진실한 관계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녀의 이야기에 몇몇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강연을 마치고 딸 수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서윤은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집 마당에는 한때 제임스와의 관계로 인해 시들었던 난초 화분에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것처럼. 박서윤은 그 새싹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